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들은 있는 순간 잃게 되기에 마음에, 가슴에, 그리고 역사에 또렷이 되새겨야 합니다. 부당한 침략과 억압에 맞서 나라를 되찾으려는 흔적이 남아있는 이 땅 전라남도. 작은 돌 하나, 오래된 편지 한 자. 이 툇마루 끝. 잠시 머문 온기에도 항일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광복 80주년. 이제 흩어진 기억을 하나로 모으고 감춰진 의미를 새롭게 밝혀 조국 독립의 최전선에 섰던 호남의 뜻을 되살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되찾은 날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간직하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날의 흔적을 다시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최태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광복 80주년 그리고 호남인데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참 무엇보다도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뭐 해마다 돌아오는 광복절이지만 올해는 또 그 의미가 유난히 더 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뜻깊은 해에 대한민국 항일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호남의 이야기, 이 호남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무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멋진 목소리로 프로그램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죠. 이원종 배우님. 오늘 저희가 이게 나주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나주역 와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나주는 뭐 촬영 때문에 저희는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네. 자주 촬영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역사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호남의 역사, 그걸 되돌아보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판소리꾼 김선홍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는 근데 광주에 살고는 있습니다만, 호남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오늘 그 호남의 항일 역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가고 싶거든요. 우리 홍영기 선생님, 호남 하면은 문화예술의 고장이다. 그리고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하잖아요. 네. 공부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일화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항일의 역사는 많이 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별로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또 한편으로는 합니다. 네. 그래서 한말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까지 우리 지역에서 항일 독립운동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발생했고 또 그것이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는데 그중에서도 한말의병 그리고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환한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혔던 민초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남도의병. 네, 나라를 빼앗긴 순간 백성들은 스스로 나라의 군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의병이라고 부르는데요. 호남에 목숨을 걸고 의병 활동에 앞장선 의병장들이 많습니다. 최태정 선생님, 네. 의병장들 중에 소개를 꼭 해주고 싶은 의병장들이 있다고요? 제가 두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분은요. 전남 화순군 이양명 쌍봉리 출신의
그 대한제국회 의병장 양회일 선생님이세요. 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이 의병을 일으킬 준비를 해서 1906년이었죠. 겨울부터 그 자신과 친척들의 그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능주, 화순, 정읍, 보성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하십니다. 그리고 1907년이었죠. 4월 화성군 이양면 증리에 쌍산 의소를 결성하십니다. 현재 이곳이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사적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때 사실 그때가 1900년도 초반, 네, 20세기 초반 그렇죠. 야인시대 배경인데 그러네요. 진짜 그 시대 되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종로가 우리의 중심이었고 그쪽에 이제 하야시라는 그렇지. 일본 그 맞아요. 주먹이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패권 쟁탈을 하고 그러던 시대인데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양회일 양회일 네. 솔직히 제가 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 또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을 왜 우리가 모르는 걸까요? 선생님, 뭐 양회일 선생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그 양해일 의병장 경우에는 1990년대에 발굴이 됐어요. 그 이제 제가 그걸 발굴한 셈인데 그 당시에 양해일 선생의 문집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자료들도 전부 해가지고 그분이 했던 의병이 쌍산의소라는 의소를 만들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유적들을 찾아가서 그 고향에 가보니까 증리에 의병했던 모의 장소, 다음에 막사터, 그리고 유황굴, 또 무기 제작했던 대장간 이런 게 전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 양혜일 선생님께서 네. 진짜 이 현병기에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서 복역을 하시는데 진짜 너무 가슴 먹먹한 게 단식 투쟁을 하세요. 네. 그리고 7일 만에 숨 쉬셨잖아요. 그죠? 너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왜 그랬느냐면 1907년 이제 4월 달에 의병을 한 다음에 체포가 돼서 지도로 유배를 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1907년 말에 그분이 이제 사면을 돼서 이제 방면이 됐어요. 고향에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고향에 돌아가셔도 계속 의병 할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순사대라든가 또는 수비대에서 이분이 의병을 할 것 같으니까 강진 감옥에서도 한번 강진 의병대에서 체포하고 또 한 번은 장흥은병대에서 체포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자기 살아서 돌아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단식을 하게 된 거죠. 네. 특히 마지막에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장흥 감옥에서 의병장님께서 이제 편지를 하나 쓰셨다는데 이 편지가 이번에 전남의 새로운 항일 독립 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동생인 그 양회락에게 보낸 관찰인데요. 감옥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한 거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손이 이렇게 떨리시니까 직접 편지를 쓰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결국 대필한 글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거 제가 읽는 것보다는 우리 이원정 배우님 좀 읽어주시면 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예. 선비가 진실로 마땅히 의에 죽을 것이요. 구차히 이해를 따졌다면 당초부터 이 거사를 도모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거사를 하였으니 다만 의라는 한 글자가 있을 뿐이다. 진짜 이번 편지는 이거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 네. 자, 제가 사실은 이제 한국사 교과서 저자인데 저게 우리 선생님 열심히 좀 연구 많이 쌓아주시면요. 제가 기필코 교과서에 제가 기필코 제가 쓰겠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 편지가 와, 구구절절 너무 대단하세요. 여기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만약 겉으로 결의를 다투어 큰 소리 쳐놓고 속으로 권세에 아부하여 부탁하길 도모하는 관계라면 사자가 호랑이의
부끄러운 노릇 아닌가. 와, 이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즘 신문만 펼쳐보면 언론만 보면 이렇게 딱 이 모습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정말 맞죠.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장들이 묵직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영일 선생님, 그 양해일 의병장의 편지를 오늘 직접 가져오셨다고. 예, 예. 그 우선분이 가지고 계셨는데 약 120년 정도 이렇게 보존된 겁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보존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고요. 또 원본인데 지금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던 그 편지죠? 예. 어, 요 적은 게 지금 이원영 선생님 한번 빼보겠습니다. 옥중관찰, 그게 적은 게 옥중관찰이군요. 이걸 동생 양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중은 자이고요. 이름은 이분은 양회라. 양회락이거든요. 막내 동생 양회를 같이 의병을 했습니다. 같이 의병을 해서 그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아쉬운 것은 글자 이게 날짜는 없어요. 날짜는 없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이 명문이라서 꼭 한번 한글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여적 수당명 유지시 이렇게 써 있네요. 해석해 주셔야죠. 초무근저 파무원 풀뿌리가 넘어갔어. 와, 나연 선생님의 이 흔적을 또 이렇게 우리가 나누니까 참 좋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건요. 그 백일장식원 거기에 이제 답안지도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양해일 의병장이 직접 쓴 답안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시험 답안지가 궁금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 전문가이신 최태석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럴까요? 근데 이 답안지는 왜 중요하냐면 아까 편지는 대필이었잖아요. 이게 고문 받으시니까 못 예. 썼는데 이건 친필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유일한 친필입니다. 네. 간략한데 이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게 소동파의 시문에 그러니까 중국 시인이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쌓인 물 투명하고 마른 풀 지면에 가득하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를 지으라. 라는 게 이제 질문이었던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이분 잘 쓰셨어요. 아, 정말 문학을 아시는 분이야. 어떻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아한 정치 속에 피리 소리 절로 울리고 신선처럼 한가하게 바둑 두는 모습 확연하네. 뿌림에 피어있는 담화의 좋은 기상은 백성을 생각하는 평생의 뜻을 허여하였네. 아, 근데 이분은 이제 멋진 시를 쓰시면서 백성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인식이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결론은 백성. 아예 결론은 기승전 백성이에요. 이게. 이 멋진 자연 가다가 어떻게 백성으로 가시더라고요, 이분. 그래서 야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양해일 의병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아까 최태성 선생님께서 한 분 더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분이 이제 양해일 선생님이셨고요. 두 번째는 고광순 의병장이십니다. 네. 이분은 이제 담양 출신이세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장 충렬공 고경명 선생님 너무 유명하시죠. 이분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시죠. 예, 예.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 고경명 선생님의 12대 손이세요. 아, 집안이 이런가 봐요. 아, 진짜. 피는 무슨?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래서 이게 교육이라는 게 가풍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의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분은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게 3대 의병 아니겠습니까? 이 세 차례 의병에 모두 참여하신
정말 호남 의병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시거든요. 이 고광순 의병장은요, 이 구례에 위치한 사찰이었죠. 연곡사. 이 연곡사를 그 중간 기주로 삼아가지고 군사들을 훈련을 시키세요. 그 정보를 입수를 했죠. 누가? 일본 군경이. 그래가지고 이 연곡사를 포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왜 건물을 불태웠을까요?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게 의병의 근거지가 된 거죠. 네. 원래는 서로 그 절을 이용해서 거기를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투쟁도 하고 또 들어와서 숙소로 사용도 하고 취사도 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산속에 있는 사찰이나 제가 이런 것들이 의병의 근거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태운 겁니다. 보금자리를 없애버린 거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구례군민들이 순절비를 또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1907년 10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약 20명 정도, 기록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명 정도가 전사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 명단이, 의병 명단이 있었답니다. 그 명단을 당신 그 동생한테 빨리 가지고 도피를 하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당신을 싸우다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구례 군민들이 굉장히 애닿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어떤 추모비를 세워야 되겠다 싶었는데 해방 후에 이제 세워야 되겠죠. 근데 해방 후에 아시다시피 여순 사건 나오고 6.25 전쟁 나오고 그래서 지리산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58년에 그때 순절비를 구례 군민 일동 이름으로 그렇게 순절비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기록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당시에 나라가 위태로웠던 시기여서 사찰도 이런 수행 공간 그 이상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런 흔적들이 남도의 땅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땅 끝에도 이런 의병 활동을 한 기록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해남 두륜산. 그 절경 아래 자리한 천년고찰 대흥사. 서산대사가 만년 동안 훼손되지 않는 땅이라 하여 그의 의발을 보관한 도량입니다. 전남의 이 넓은 땅을 일제는 경제적 침략의 요충지로 여겼고 침탈에 시달리던 토착민은 의병들과 함께 봉기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이 항일 의병 활동을 했던 대흥사나에 있는 암자인데 심저감이라고 심저감이라는 암자 터에 가게 되겠습니다. 네, 심저감지. 예. 당시 해남과 완도 등지에서 활동한 의병부대의 수장으로 추대된 황준성 의병상은 97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해남 미황사와 대흥사 등지에서 의병 활동을 이어갔고 마지막 산악 게릴라전을 위해 대흥사 뒤편으로 모여듭니다. 이곳 대흥사 심저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대규모 의병이 있었던 거죠? 예, 이제 대규모 격전을 치르기 위한 준비로 운내 이제 일본군한테 눈에 안 띄게 온다고 왔으나 누가 이제 많은 사람이 가니까 예. 경찰이 알렸는지 순사들이 와서 이곳을 새벽에 점거를 시켰다고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으며 다음 작전을 위해 쉬던 중 일본 헌병대에게 밀고가 들어갑니다. 황준성이 인솔하는 의병진이 해남 대흥사 심저감에 주둔하고 있다. 밀정의 밀고로 기습처럼 닥친 일본군 수비대의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 의병 24명과 승려 5명이 순국하며 의병들은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패하고 맙니다. 이후 심저감은 자취를 감추고 지금은 허물어진 축대와 돌로 만든 샘터만이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걸 걸고 이 자리에 섰을 텐데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비록 신저감지의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숭고한 마음을 양분 삼아 우리는 결국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 오랜 사찰은 지금도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함성과 되찾은 자유를 간직한 채.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일본군들이 이렇게 연합 토벌군까지 조성할 정도면은 이 허남의 의병들이 굉장히 좀 위협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의병장들의 그리고 의병들의 활약상은 아주 역설적인데 우리 기록보다는 일본의 기록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일본이 1913년에 간행한 조선 폭도 토벌지,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폭도인 거죠. 토벌이 되는 거죠. 토벌을 하는 거니까 조선 폭도 토벌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남 의병은 첩보, 근무 및 경계법 등이 놀랄 만큼 진보되고 행동도 더 민첩하여 토벌대를 우롱하고 있다. 오호. 과연 어느 때 완전 평정이 될지 우려스럽다. 걱정이 많아요. 네. 네. 또 다른 곳엔 호남인들에게 일본군의 위험과 무력에 대해 경악하고 전율케 하여 역사상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대목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보면 우리는 좀 절로 웃음이 나오죠. 미소가 띄어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심각해할 정도로 전투력이나 이 대단했다는 거죠. 공포의 대상이었네요. 공포의 대상. 여기 내용이 지금 역사상의 명예를 회복한다 이런 이야기 보였어요. 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임진왜란 임진왜란 의병. 사랑대처 부대에 완전히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라도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나라 쪽이. 근데 이 사람들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9년에 이른바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2달 동안에 걸쳐서 완전히 포위망을 형성해가지고 전라도 의병들을 완전히 탄압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요소로 이야기하면 완전 학살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자행했던 일본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대체로 유격투쟁이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두고 치고 빠지는 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는 나가고 힘이 없을 때는 그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힘을 어느 정도 기른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인석이라는 의병장은 백두산에 근거지를 만드는 거고 고광순이라는 의병장은 지리산에 예. 그걸 근거지를 만들어서 피하고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스님들이 이렇게 항일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의병들이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사찰이나 제각 이런 것들을 많이 불태워버리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암자, 특히 그 골짜기 깊숙이 있는, 산 깊숙이 있는 암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전쟁 때 소개 작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파령산 산내 암자고요. 보통 아도화상이 창건했다고는 하는데 아마 능가사의 창건설하고 아마 합치된 거인 것 같고요. 안기원 의병장 부대인 신성구 의병 부대가 일본군하고 이렇게 전투를 했던 격전지가 가장 크게 나타나 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이렇게 그 사역으로 담이 둘러쳐져 있는데요. 아마 이게 본 건물지인 것 같고요. 저쪽 입구 쪽에 보면은 해우소 자리, 그러니까 화장실 자리까지 그대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널리 퍼져 있는 독립 항일 이 전투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그렇죠. 또 세상에 많이 알리고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어쨌든 우리가 너무 돈돈돈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좋은 지적. 정신이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우리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삶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미 있는 운동들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뿌듯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 직접 싸우면서 나라를 지키신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후대를 교육하면서 저항하신 분들도 계시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매천 황희연 선생님 계십니다. 이 황희연 선생은요, 당대 그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수많은 글을 남긴 그 문장가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쓰신 시, 문집 이건요 국가등록 문화유산에 등재돼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께서 쓰신 그 매천야록 이건 교과서에서 워낙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자료이기도 한데요. 국가등록 문화유산에 등록돼 있고요. 이 외에도요 황희연 초상, 사진 이건 보물로 되어 있고요. 절명시첩, 생활유물, 문방구류 등이 모두 국가등록 유산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 선생님은 빼시고요. 사실 제가 지정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자,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1945년 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해방이죠. 예. 그렇죠? 네. 이건 다 아세요. 예, 예. 좀 1910년 무슨 일이 났을까요? 경술국시. 1910년. 역시 와. 문화적이야. 네. 경술련임. 네, 맞습니다.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그런 순간인데요. 바로 경술련 1910년이죠. 나라가 망한 경술국체가 되겠는데 이 나라가 망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황희연 선생은요 큰 결심을 하나 하세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편의 시, 네. 그 유명한 바로 절명시를 남기시고 돌아가십니다. 이때 그분의 나이가 56세였습니다. 전 정말 이 절명시를 읽을 때 가끔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지막을 담아내는 어떤 그런 시잖아요. 예. 이거 한번 역시 또 우리 이원영 배우님께서 그 첫 구절, 그 마지막 구절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절명시요? 나 이거 마음이 아프던데 진짜. 네. 예. 난리 속에 떠밀려 백발의 나이가 됐구나. 몇 번이나 목숨을 버리려다 그만두었나. 오늘에야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바람 앞 촛불만 밝게 하늘을 비추네. 근데 여기 문장에 보면 지식인으로서 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예.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지식인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요즘 하도 지식인들을 너무 가볍게들 이야기하는데 황희연 선생한테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무게감은 엄청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은 나라를 이 팔아 넘긴 자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민족을 향한 마지막 경고, 그 경고가 담긴 한 지식인의 혼과 같은 글이다. 그렇죠. 여기에 자신의 목숨을 담았으니까요. 그는요 나라를 잃은 그 현실 앞에서 지식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죽음을 택하면서 한거하신 겁니다. 바로 이 황희연 선생이 태어나고 잠든 그곳이죠. 이 광양의 봉강면 서성마을, 여기 생가와 묘소가요
지금 전남의 항일 의병 유적으로 공식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홍영희 선생님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분이 살아하셨던 그 지금 현재 서석이라는 마을에는 생가가 그대로 보존이 그대로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묘소가 있는데 그 묘소는 3대 묘소가 있습니다. 매천 선생이 가장 좋아했던 그리고 존경했던 할아버지 묘소. 그 비문은 본인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묘소, 그리고 아들 묘소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매천 황현 선생의 동생분도 나중에 1940년대에 자결하셨거든요. 그때 창씨개명 거부해가지고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묘소도 거기 있다가 이제 국립묘지로 옮기셨는데 나중에 거기에다가 이게 할아버지 산이다 하는 매천의 친필로 그 바위에다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게 금속 그 암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번에 지금 80주년 기념회에서 저희들이 항일 독립유산으로 지정하기로 해서 지금 전체가 다 끝난 셈이죠. 아유, 네. 다행이네요, 진짜. 매천필화에 무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매천 붓 끝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지식이었죠. 아까 최태현 선생님 그 말씀하셨는데 지식인의 책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은 지식인의 책무를 비판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절명식 가운데 난작인간 식자인 들어거든요. 그 당시에 식자인이라는 게 지식인이라는 뜻입니다. 식자인, 지식인으로 살기 참으로 어렵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분이 이제 그 몇몇 분들 이렇게 비판해 놓은 거 보면 을사조약 체결됐을 때 혹시 자결하신 분 생각나신가요? 그렇죠. 조병세, 홍만식 이런 분들이 자결하셨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추모시를 지어요. 세 분에 대해서는 추모시를 지었고 민영환 선생 아시죠? 그런 분이 했는데 당신 친구였던 이건창에 대해서는 이미 1898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을사 늑약이 체결됐을 때 살아 있었다면 아마 이분도 돌아가셨을 거다. 자결했을 예, 것이다.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안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시가요? 면함 최익현. 그래서 당신은 지금 돌아가셔야 돼, 죽어야 되는데 왜 안 돌아가시냐 해서 오해시를 완성. 아이고. 그 최익현 선생님 굉장히 처음에는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황현 선생이 최익현 선생을 좀 싫어했던 건 아닐까?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어렸을 때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을사조약 체결이 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면함 선생이 호남에 와서 전라도 태인에 와가지고 의병을 일으키거든요. 의병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매천 황현 선생한테 글을 잘 지으니까 경문을 써달라고 했어요. 본인이 직접 경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병의 경문을 지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의무로 양으로 도와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이 대마도 가서 순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그 문상을 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야말로 내가 유일하게 스승으로 모십니다. 오로지 한 분, 화성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야, 그래서 무완인 중에서 예외적인 분이 딱 한 분, 예. 최익현 선생님이시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창이라는 분하고 지금 이분하고 두 분이 셈이죠. 근데 지식 중에 지식을 인정하신 거네요, 그냥. 진짜. 그러니까 칭찬하신 분이 계시네요. 예. 그 더더군다나 스승으로 모실 만큼 훌륭하신 분이다. 그 최익현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제가 압니다. 그래요? 네. 내 목을 벨 수 있을지언정 내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라고 일본의 교과서에 나와. 교과서에 나와. 일본의 단발령에 격렬하게 저항하셨던 면함 최익현 선생인데요. 제가 오늘 그분의 흔적을 산을 돌고 돌아서 만나봤지 않습니까? 아이고 고생하셨네. 그 가는 길 예술이더라고요. 함께 가보시죠. 예. 조선 말기 나주에 속했던 신안지도 지혜로운 섬이란 뜻입니다. 이 섬엔 해발 200m가 채 안 되는 야트막한 산, 두류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오르다 보면 커다란 바위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 그곳엔 글씨가 한 줄 새겨져 있습니다.
소명 1월 소화강산. 이 글씨는 조선 말기 서양 문물을 배척하고 개항을 반대한 위정척사 사상의 핵심 인물. 조선의 마지막 선비이자 의병장인 최익현의 친필입니다. 바위에 남아있는 글씨는 하나가 아닙니다. 산길을 따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마치 얼마 전에 새긴 것처럼 선명하게 남아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중암유타. 바위가 마치 품처럼 안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선명하거든요. 스승님을 떠나버린 뒤에도 그 정신을 기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1881년 개화에 반대하는 위정척사 상소에 연루돼 지도에 유배된 유학자 김평국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자 나유영이 새긴 글씨입니다. 소라 소라 푸른 소라 잿바람에 떨지 마라 장쌀 아래 내가 묶인 곳 달아서 만나리라. 두류산 정상에 남아있는 이름들. 세월에 따라 글씨는 희미해졌을지언정 그 정신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질 때도 우리 선비들은 글과 뜻으로 정신을 지키고 후학을 길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 다음 세대를 지키는 힘이 됐고요. 결국 그 정신은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광복 80년.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위보다 단단한 선비의 정신. 이 작은 섬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지조가 지금도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의 이 서체를 보면 그분의 성격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타일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글씨체를 보니까 뭐랄까 이렇게 꾸밈 없고 반듯하고 정자체로 대신 또 멋도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생님 어떠신가요? 아마도 화서 이학로의 제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면함 최익현 선생도 아마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김평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같은 동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문이었어요. 화서 이학로의 제자인 셈이죠. 김평무이 그 지도에 그 유배를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와서 지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 제자 한 분이 김평무를 찾아갔는데 이미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최익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중암 김평묵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글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4편의 글을 드렸답니다. 성리학에 관계된 게 2개가 있고 당신 스승에 관계된 게 2개가 있는 그런 글이 현재 지금 다녀오신 대류단에 남아. 이야기가 쏙쏙 들리네요. 네. 그러니까 위정척사로 외세에 맞서서 성리학적 질서를 이제 주장하던 선비들이 유배를 당하고 또 바위에 글씨까지 새기면서 그 시대를 견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글을 쓰는 거 말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왜 이런 게 나왔냐면 당시 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갑오개혁, 신문지 폐지되지 않습니까? 예. 단발령, 이게 자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야, 이거 전통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구나.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위기감을 굉장히 느껴요. 그러면서 이 위정척사파 일생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는 질서 한번 세워보자라고 해서 의병 활동이 그래서 나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항일 의병 계속 이어지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게 일제강점기의 그 민족운동 또 항일 무장투쟁으로 이어지면서요. 그 흐름과 정신이 계속 이어져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검은도에 임병찬이라는 분이 거기에 마지막 그 유배에 와 있었어요. 그 유배지에 순국했던 곳을 이번에 지정을 하고요. 또 검은도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제사물을 모시는 당이 있었는데 그에 약간의 항일 정신이 거기 반영돼 있다고 해가지고 고두리 영감 그 제당을 지금 이번에 항일 독립유산으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임병찬 선생님이면 정말 항일 의병운동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지정짓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 막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게 역사야. 그리고 그 수많은 그런 명사들, 대명사들 이런 거 외우기 정말 힘든데 제가 잠깐 들었는데 노루섬, 고두리 영감재단 이름만 들어서 이게 왜 항일 독립유산으로 지정됐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 네. 고두리라는 게 네. 섬 사람들이 부를 때 뭐 고등어. 아, 그래요? 그게 고등어예요. 고등어 맞죠? 아 그래요? 고등어를 고두리 한대요. 근데 이제 고두리에 영감은 왜 붙은 겁니까? 바위가 영감바위라 해가지고 그 바위가 이렇게 떠내려 왔는데 그 바위를 안노루섬에다가 안치를 하고 난 다음에 풍어제라는 이름으로 항일운동을 한 셈이죠. 그 주민들이 그게 이제 그렇게 검은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검은도 점령 사건이라는 게 1885년에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영국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민족을 접해본 사람들이고 그때 필담을 나눈 기억도 남아 있어요.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검은도라는 게 세 개의 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고도가 가운데 있고 동도가 있고 서도가 있습니다. 그 동도, 서도, 고도 가운데에서 이분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못마땅하죠. 그리고 일본 사람의 어업 활동 우리보다 훨씬 생산적입니다. 그러니까 더 훨씬 많이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불만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섬 주민들 그걸 못 잡게 되는 셈이죠. 의장을 침탈당했으니까. 그래서 풍어제를 빌미로 해서 고두리 영감 제당에서 풍어 기원을 하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런 논의도 아마도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칼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문화적인 예술적인 행위로 이거 막아내는 거예요. 예. 이야. 검은도에서 일본인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항일운동 유적이라고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신사에 맞서서 이곳에서 고유로 지내오는 그런 그 풍어제가 들어놓고는 그 항일운동을 못하니까 그렇게 약간 좀 우회적으로 고두리 영감제라는 것을 해가지고 항일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검은도는 어떤 곳이냐면 조선 후기부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외세 침탈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는 일본 민간인들까지 거주하면서 일본인들하면 또 신사잖아요, 신사. 보다 삼도 신사를 세우고 자신들의 신을 모신 거예요. 하여튼 검은도까지 들어와. 그러니까. 이에 맞서가지고 검은도 주민들이 그 신사 정면의 그 안 노루섬에다가 당집을 짓고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그 고두리 영감제라는 그 당제를 지내면서 뭐 장고 막꽹 소리 좀 커요. 꽹가리. 예, 그렇죠. 그 일본 신이 아마
놀래가지고 도내갔을까 막 그냥 깽발이 치면서 정말 이게 민속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저항한 총칼만 드는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문화적인 어떤 저항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제에 맞섰던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좁은 섬에서 그 노골적으로 그 투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주민들이 머리를 써서 이런 방안으로 이렇게 좀 모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일제 항거에서 그저 총칼이나 잡고 이런 것들 아니고 이렇게 문화적 예술적으로도 항거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비밀 결사도 만들고 그런 그 안에 우리 문화 예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첩자도 생겨나고 비밀 결사 조직도 생겨나고 다양하게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예. 저항을 아주 재밌는 사례가 되겠네요. 제가 당시에 오석균이 임재갑에게 보냈다는 그 편지 4번을 좀 가져왔는데 4번입니다, 4번. 4번. 네.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한번. 예. 이 선생님은 같이 보면 네네네. 이거는 4번이어서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이거 손으로 만져도 됩니까? 그럼요. 4번이 근데 괜찮습니다. 4번인데도 너무 고급지게 주셔가지고. 저는 늘 제대로만 드립니다. 네. 네, 한번 이렇게 저 카메라 앞쪽으로 한번 펼쳐봐 주시죠. 자, 이게 바로 4번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글씨예요. 제가 가는 것은 종이요, 가는 것은 글씨니. 제가 보기엔 그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재갑이 먼저 간도에서 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서 오석균이 답신을 보낸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편지에는 그 서로의 안부를 전하면서 떨어져 있더라도 항일의 뜻을 함께하겠다라는 그 동지적 연대감 네, 이런 것들을 담뿍 담겨져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맑은 새벽을 맞아 자신을 돌아보며 골똘히 생각하여 보면 한편으로 살아갈 길이 번뜩 생각이 드는 듯합니다. 형이여, 비상한 인물은 비상의 시대에 출현하니 오늘은 막힌 길이 막판에 도달한 급박한 비상의 시기라 범상의 인물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야, 항일 독립운동을 끝까지 함께하자. 예, 그 다짐, 약속 그런 글이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골똘히 생각할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싸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런 것만 생각하시네요, 진짜 이분들은. 후영기 선생님, 이 오석균이 임재갑에게 보낸 편지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현지에서 독립운동 한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멍청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편지가 결국에 발각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나. 이 내용이 예. 비상한 시기, 비상한 인물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니까 약간 상징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상징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공표에 보면 대종교 시교당이라고 돼 있어요. 1920년대 대종교는 독립운동의 상징입니다. 정신적 기반이 바로 대종교였고 나철 선생이 그 대종교를 창시했단 말은 알고 있지요. 예. 그 대종교가 1910년대 이후에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지원해요. 이렇게 신문고하를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이제 우리가 와 있는 이곳 나주역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기. 맞습니다. 바로 저쯤 어디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하여튼 전국적인 항일 운동의 불씨가 저쪽에서 팡 터집니다.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인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그 불꽃의 도화선은 이곳 나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나주역. 여기 올 때마다 학생들이 오가는 풍경이 떠올라요.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 아래 정치, 경제, 문화까지 억압받던 시대.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이 일상이었던 어느 날, 광주와 나주를 오가던 통학 열차에서 내린 일본인 중학생들과 조선인 여학생 간의 마찰이 생겼고, 이 광경을 목격한 박준채의 항의를 시작으로 조선과 일본 학생들 간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곳 호남선 나주역은 일본인 대지주 자녀들과 차별 속에 살아가는 한국인 자녀들이 날마다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그날 조선 학생들이 멸시를 참지 못하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거죠. 일본 학교에 항의 서한을 보낸 조선의 학생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가해자는 조선인이라는 왜곡된 보도였고, 조선의 침묵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주역 사건 열흘 뒤인 1929년 11월 3일. 거리로 나서 학생대 시위운동을 가진 광주의 학생들. 이 열기는 호남을 넘어 전국 곳곳은 물론 만주벌에 위치한 간도까지 확산했고, 전국 300여 학교 6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대규모 항일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조선 독립 만세, 식민지 교육 정책 철폐 등을 외치며 항거했습니다. 광복 80주년, 우리가 이들에게서 배우고 다시 새겨야 할 것은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존엄성을 지켜낸 자존의 힘이겠죠. 조선의 학생들은 스스로 나라가 되었고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뜨거운 외침.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인한 뿌리입니다. 야, 솔직히 나주역 사건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는 들을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딸들이 딱 저 또래거든요. 근데 한참 예민할 시기인데 맞아. 그 예민할 시기에 차별, 멸시, 억압을 받았다는 거는 정말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참 그 시대에 살았던 학생들은 그냥 삶 자체가 저항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제가 이 조선인들을 그 우민하기 위해서 일단 많이 배우는 것을 제한을 합니다. 고등교육 제한시키고요. 주로 직업교육 또는 일본어, 일본사 교육에 집중시키죠. 맞아요. 그 정도만 알면, 읽고 계산만 할 줄 알면 충분히 일본의 식민이 될 수 있다 판단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자유로운 토론, 비판 이런 자치 활동을 당연히 금지시키겠죠. 조선인 학생들을 무시하고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학생들을 억압하는 건데, 정말 그 모습만 상상만 하면 참 그 자체로 매일매일 이렇게 쌓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시대가 그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이렇게 톡 건드릴만 그냥 팡 터져야 시기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뭐 선생님, 뭐 경찰, 뭐 언론 우리 편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부당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선생님, 그럼 이게 어떻게 폭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건가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식민지 교육 철폐라는 것을 내세운 거거든요. 식민지 해방, 식민지 교육 철폐 이런 것들을 내세우니까 모든 학생들이, 전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가담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기껏해 한 200개 학교가 가담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300개 이상이 가담한 걸로 돼 있고요. 예전에는 한 5만여 명 정도 이렇게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6만 명 이상이 적어도 참여한 걸로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흔히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경우에는 그 3.1운동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2대 민족운동 또는 뭐 60만세 운동까지 해서 3대 민족운동,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큰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거대한 물결이 바로 이 나주역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광주 학생 독립운동 진원지 나주 역사라는 이름으로 고존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전라남도는 민족의 얼이 담긴 항일 유산을 새로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항일 독립유산을 국가유산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뜻깊은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남도 땅 곳곳에 산재한 항일 유적이 국가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하기 위해 전남도 항일 독립유산 지정 가치 검토위원회를 결성하고 수개월에 걸쳐 산으로, 섬으로, 사찰로 남도 땅 곳곳을 다니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섬 주민들의 굳센 항일의 흔적, 여수, 국권 피탈에 항거한 매천 황현의 절이가 서린 광야, 불원복 정신으로 의병의 사기를 높인 고광순 의병장의 순절 전적지 구례, 의병 항쟁의 마지막 저항지 고흥, 총 8곳의 항일 독립유산이 전남의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호남의 항일 독립유산을 찾고 알리고 지키는 뜻깊은 걸음, 잊힌 이름 속 뜨거운 숨결이 오늘날 우리의 자긍심이 됩니다. 무너진 나라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그들의 목숨 위에 세워진 오늘을 지키기 위해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에 그 전남의 그 항일 독립유산 새로 지정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역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은 역사를 기억하는 자들, 그들만이 갖는 전 권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바로 이런 유적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공간들을 자꾸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영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태현 선생님이 기억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역사학자니까 기록을 말씀드립니다. 매천 황현 선생의 기록인 매천야록, 오화기문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근대사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죠. 그런 점에 보시면 기억도 중요하고 기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전남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항일 독립유산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앞으로 계속 거듭거듭해서 이런 독립유산을 하나씩 발굴해 나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광복 80주년을 맞아서요, 우리가 호남의 항일 이야기들 쭉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항일 독립무산들을 발굴하고 또 호남 의병들을 조명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더 잘 오래 기억해야겠습니다. 80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끝까지 싸웠고 끝끝내 지켜냈습니다. 그들의 뜻은 우리가 딛고선 오늘에 살아있습니다. 광복 80주년,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그 나라에
지금의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내겠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그날의 당신께 떳떳할 수 있도록.